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었죠. 그쵸? 네, 그래서 서고트족, 반달족, 동고트족 세 개의 그 민족을 중심으로 살펴봤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그중에서 서고트족은 어디에 정착해요? 그 로마 네, 로마를 한번 약탈해가지고 어디에 정착해요? 그 스페인. 서로 스페인. 스페인 쪽에 정착합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괴하는 민족이 있었죠. 그 민족이 뭐예요? 게르만. 게르만족 중에 반달족이라고 있었죠. 그쵸? 네. 네, 아, 걔네들은 어디에 정착해요? 프랑스 쪽이. 아니,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정착을 해서 사실상 해적이 됐다 그랬죠. 그쵸? 아, 맞다. 예. 프랑스에 정착한 애들은 프랑크족이라고 얘네보다 조금 뒤에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한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동고트죠. 동고트족이죠. 그 중에서 통치를 잘했던 왕국이 동고트 왕국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뭐 팍스 바바리카나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아, 네, 팍스 예, 바바리. 그쵸. 그래서 야만족에 의한 평화다.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기도 했었다라고 했었던 그 시대예요. 네. 네, 그 시대 동안에 그러면 제국의 동방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은 잘 살았어요. 아, 네, 근데 왜냐면 네, 그 왜요? 지금 그 이제 서로마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동로마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갔냐면은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그래도 한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워낙 넓으니까 서방 황제, 동방 황제가 각각 나라를 다스리는 게 한 150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국 안에서도 그 서방 제국하고 동방 제국하고 이미 좀 따로 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이미 좀 따로 놀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서방 왕국이 무너져 버리니까 동방 왕국에서는 그냥 그런 거죠. 아니 그래도 좀 네. 로마라는 이름으로도 가까운데 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재현이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해볼게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로마를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청사진이 뭐예요? 동방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재건한다 이거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어떤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황폐화된 서방 제국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버린다. 버린다 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쇠락을 해가지고 게르만족이 침입을 하니까 당연히 동방 쪽에서는 거기에 굳이 막 군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뭐 지키고 이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누스의 해안이죠. 콘스탄티누스의 해안으로 어,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잘 지키게 됐었던 비잔틴 제국은 어때요? 그 안에서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번성하면서 잘 유지시켜 나가던 그런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서반부가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린 반면, 그리고 이민족이 이쪽으로 갔었던 이유도 얘기했었죠. 네. 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의 동반부는 계속 번성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쪽을 치러 올라가는 거는 게르만족 입장에선 부담이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쉬워 보이는 서반부로 더 몰려가게 됐던 겁니다. 네.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AD 1400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 문화, 상업의 중심지 기능을 했다. 비잔틴 제국은 로마 제국처럼 초기 200년 동안 크게 번성하며 많은 곳으로 원정군을 보냈다. 이것도 참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재밌어요. 그쵸? 네. 로마 제국이 성립이 되죠. 카이사르를 초대 황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성기가 언제 끝나요? 그, 5현제 아, 마지막이었던 아우렐리우스 시대 때 끝나죠. 그쵸? 네. 그게 한 200년 정도 되거든요. 예. 아, 그리고 그 200년 동안 되는 동안에 로마는 어때요?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하죠. 그쵸? 네. 그래서 거대 제국을 일궜습니다. 자, 그러면 동로마 제국의 시작은 언제냐? 뭐 명확하게 언제가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동로마 제국의 기초를 건설한 게 콘스탄티누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를 사실상 동로마 제국의 시작으로 본다면은 300년대죠. 그쵸? 300년대부터 이제 그 500년대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동로마 제국은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날들을 겪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500년대 이제 그 정점을 찍은 황제가 나옵니다. 그 황제가 누구냐면은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되는 거예요. 네.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 하면은 항상 나오는 사람 이름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요. 아, 이 사람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재현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동방부에서 그래도 로마가 자기를 보존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 뭐냐 그 서반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야만인들에 의해서 서방 제국이 쓸려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하나의 꿈을 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을 이전처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고 싶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동방부만 남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한다? 예전의 영토와 그거를 복구한다. 이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갖고 있었던 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국력이 이제 정점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유스티니아누스는 뭘 감행하느냐? 서방 원정을 감행합니다. 네. 누가 다스리고 있는 서방이에요? 게르만족이 다스리고 있는 서방 땅으로 원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막 무너뜨리고 있을 때는 그냥 사실 손 놓고 있었죠. 동방부도. 그래도 우리는 그럭저럭 안전해 이런. 네. 근데 유스티니아누스가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대내외적으로 안정도 되고 이제 힘도 생기고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가 개인적으로 로마의 영광을 재현한다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방부 반쪽밖에 가서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만 기회만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역을 그 고대 로마의 그 전체를 다 회복해서 그 로마의 영광을 드높이고 싶어 했던 이제 그런 열망이 있었던 황제였기 때문에 대내 환경이 좀 안정되니까 이제 굉장히 그 군대도 강력해지고 뭐 이렇게 뭐 무장도 잘 돼 있고 이런 진짜 좋은 군대예요. 이 군대를 어디로 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서방 그 게르만 왕국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했던 서고트족은 너무 멀어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보냈냐면은 북아프리카의 그 해적 왕국 있잖아요. 반달 왕국 있잖아요. 네. 그 반달 왕국부터 쳐서 멸망시켜 버린. 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딜 것 같아요? 그, 동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트죠. 나라를 세웠던 동고트 왕국으로 원정군을 보내요. 아, 근데 비교적 잘 다스리고 있었던 튼튼한 나라였잖아요. 네. 그렇지만 비잔틴 제국의 군대를 감당하기에는 국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성기를 맞이한 비잔틴 제국의 군대를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고트 왕국이
어이없게,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덕분에 오랫동안 침략과 약탈을 두려워하면서 살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처럼 평화와 안전을 누리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비잔틴 제국이 와서 그 왕국을 날려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를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그 세력권 안에 편입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더 강력한 나라의 영제국 그리고 원래 로마 제국의 그 땅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이 넓기 때문에 이 대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항시 배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아, 인제 그 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가 터진다. 예를 들어서 제국이 큰 제국인데 이쪽에서 큰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맡고 있었던 애, 여기 맡고 있었던 애를 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다 막는 거예요. 그쵸? 네.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뭐 돌아올 수도 있고 얘를 다른 데 배치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기본적인 제국의 병력 운용이 돼요. 네. 이렇게 인제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동고트 왕국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는 동고트 왕국이 갖고 있는 병력으로 여기에 상시 병력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동고트 왕국을 무너뜨릴 때는 비잔틴 제국의 군대가 이렇게 와서 주둔을 합니다. 네. 근데 비잔틴 제국도 여기가 그럭저럭 안정이 된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군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동방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동방 제국 동쪽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서 이쪽으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동고트 왕국이었다면은 이런 식의 군사 이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근데 비잔틴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병력들이 빠져서 동방 전선에 투입되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병력의 전력의 공백지로 남아 버리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동고트 왕국이었다면은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이게 굳이 동방 갈 필요가 없으니까 공백지로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어때요? '아 내가 내 땅 지키는데.' 하면서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비잔틴 왕국에 그걸 기대를 해 줘야 되는데 비잔틴 왕국도 여기 옆에 있는 그 거대한 나라랑 싸우는데 정신없어서 여기 있는 것도 빼서 지금 투입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롬바르드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공백지가 되는 거죠. 네. 쪼끔 남아 있는 주둔군 가지고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없죠. 막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롬바르드족이죠.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 북부를 이렇게 자리하면서 롬바르디아 그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아니었다면은 인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쪽을 중심으로 하는 동고트 왕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유스티니아누스가 "로마의 영광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동고트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또 인제 병력 운용상의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었던 주요 부대를 동방으로 돌리게 되면서 전력의 공백지가 생기니까 다른 이민족들이 이민족은 아니죠. 게르만족이긴 하니까 그 지역으로 인제 치고 내려올 때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또다시 약탈과 그쵸? 학살에 노출되게 되는 요런 상황으로 갔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스티니아누스의 정책에 이 이탈리아 사람에게도 별로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이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에도 별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던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 콘스탄티누스도 로마가 사실 로마의 수도였잖아요. 그쵸? 네.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네. 근데 서울과 같은 도시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다가 새 로마를 건설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서울을 한마디로 이거 버리고 딴 걸로 네.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은 그 어려운 결정을 할 정도라면은 서울이 얼마나 쇠락하고 낙후됐다는 뜻이겠어요. 그쵸? 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서방 황제도 수도를 로마에다 두는 게 아니라 여기 동북 쪽에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에다 둡니다. 아하, 예. 그리고 그 뭐냐 콘스탄티누스도 밀라노 칙령 발행하잖아요. 왜 로마 칙령이 아니고 밀라노 칙령이에요? 아, 밀라. 콘스탄티누스도 밀라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미 이때쯤 되면은 로마는 거의 뭐 저기 소생할 그 가망이 없다.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 그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거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어떤 그 대규모 농장 체계 이런 거에 편입되고 돼서 산업 기반이 황폐화되는 게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반 시설 낙후화되지, 제대로 보수 안 되지, 그리고 사람들은 빵과 서커스 그 달라면서 막 불안당들 몰려들지,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빠지지, 이런 상황이 계속 몇백 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로마는 답이 없는 도시가 돼버렸던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산업 기반도 없고 문제점만 막 산적해 있는 그런 이제 지방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원정군을 보내서 설령 점령하고 우리 영토로 편입한다고 해도 우리 제국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없었게. 네, 이게 이제 동로마 제국에도 별로 좋게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해외로 원정을 보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그 재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원정을 보낸 것을 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더 엄청나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감당할 만 하겠죠. 예, 네. 근데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잘못하면은 나라가 이제 휘청휘청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겨우 얻은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그, 콘스탄티누스가 답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지역이었다. 아, 예. 그러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얻은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 거죠.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주자면은 물론 미국은 경제력이 워낙 크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미국이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들여서 우리 1950년대에 서울을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킨다. 예. 그러면 그 서울에서 자기네들이 점령할 때 들어간 그 모든 재원들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없겠죠. 그쵸? 그건 말 그대로 진짜 거의 무상 원조예요. 그쵸? 네.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퍼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력 사이즈가 크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무너지질 않잖아요. 네. 근데 비잔틴 제국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었냐면은 그렇다는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재원들이 로마를 편입하는 데다가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이만큼 들었는데 수입은 이제 요만큼 들어오는 거죠.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요만큼 들어오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영토를 편입을 하면은 또 국방이나 치안 이런 데 또 재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 그 지역에서 적시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들이 고갈이 돼 버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동방 제국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콘스탄티노플 성벽 안에서 그냥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생각은 이제 더는 하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게 워낙 사실 그 방어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기대서 이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아, 그런 제국으로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좀 로마의 영광을 복원한다라고 하는 좀 추상적이고, 그쵸? 사실 멋있긴 하죠, 그쵸? 네. 멋있고 조금 이렇게 좀 때깔나기는 하지만 네. 그런 거 말고 좀 더 실용적인, 그쵸? 건실한 그런 어떤 그 목표와 정책을 추진했다면은 이후에 동로마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또 몰라요. 아, 근데 요때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으로 치자면은 나중에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아,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쵸? 네. 그런 기업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중 8구는 문 닫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그나마 동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문은 닫지는 않고 그냥 이어는 갔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사실 선택이었다. 누구한테도요,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아쉬운 선택이었고, 비잔틴 제국 자체로도 아쉬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겉보기에는 좋은, 멋있는,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목표였지만, 요 선택 때문에 얘네들도 다른 부족이죠. 다른 부족의 침입과 위협에 되게 되었고, 비잔틴 제국도 계속 외침에 시달리면서 그걸 어쩌지 못해서 맨날 용병 고용해가지고 근근히 살아. 예. 네. 콘스탄티노플의 삼중성벽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포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함락할 수 없는 성벽이라고 악명이 높았어요. 거기에 기대서 근근히 버텨가는 그런 제국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는 로마 제국을 이전처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에 게르만족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 서반부를 수복하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다. 그는 군대를 보내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 아까 얘기했었죠. 해적지라는 무조건 파괴하고 본다라고 했던 부족이 세웠던 왕국이에요. 왕국을 무너뜨렸으며 동고트족이 다스리던 이탈리아 지역도 수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무너뜨려 버린 거죠. 로마를 복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원정은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 가난한 점령지에서 원정을 수행하는 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네. 이런 거예요. 로마가 한창 로마 제국으로 발돋움할 때 이집트 원정을 간다. 아, 아, 이집트를 편입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남는 거를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콘스탄티누스도 사실상 포기한 로마를 편입하려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런 부하 재원을 투입을 한다. 이게 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없겠죠. 그래서 그 결과 제국의 발전과 방위에 사용되었어야 할 재원이 별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가 돼가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고 정작 막아야 될 때 써야 될 그런 재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니까 겨우 용병이나 고용해서 근근히 버텨가는 이런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은 뒤에 수복한 지역 대부분을 다시 잃어버리고 말게 돼요. 그리고 그 공백 지역을 이제 다른 부족들이 또 차지하면서 약탈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면서 또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탈리아 지역은 전보다 더 황폐해지고 말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잔틴 제국한테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는데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한테도 별로 달갑지 않은 네. 결과를 가져왔었던 그런 결정이 원정이 됐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이제 발전상들 살펴볼게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야만족에게 약탈당하고 쇠락했지만 비잔틴 제국의 문화와 경제는 크게 발전했다. 특별히 비잔틴 제국은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 하면은 그 말하는 많은 작품들 있잖아요. 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맞나? 하여간 뭐 그리스 때부터 이제 거기가 동로마 제국이 발칸반도 지역이잖아요. 그쵸? 네. 옛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때부터 내려온 그런 많은 그리고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도 크게 사랑을 받은 그런 작품들이 그 지역 안에서는 그대로 다 보존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그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보존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말했던 것처럼 서반부는 계속 황폐화되고 몰락하게 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위대한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립니다.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온 그 뭐냐 그 사람들 게르만족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게르만족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구 그 세계를 형성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릴 때 이제 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탈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치 뭐 저희 뭐냐 그 우리 일사후퇴하는 것처럼 그쵸? 탈출을 하는데 뭘 갖고 가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 그 은과 금을 싸들고 가겠어요. 뭐 얼마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때까지 보존되어 있던 위대한 작품들,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 그리고 성경 사본들 이런 걸 가지고 서방 세계로 망명을 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보니까 어때요? 옛날 로마 제국에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서방 세계의 그 수도원이나 도서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찾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예 부흥,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대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의 영광으로 되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 고전 연구에 대한 그런 그 문화 사조가 발흥을 해요. 네. 그런 거를 일으키게 됐었던 그 단초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비잔틴 제국에 보존되어 있었던 고대 로마에 대한 그런 문서들, 성경을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 포함해서 그런 뛰어난 문서들이 학자들의 망명으로 인해서 서방 세계의 전례가 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대 세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비잔틴 제국이 보존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을 역사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 만약에 동로마 제국도 버텨주지 못해가지고 그 게르만족의 칼에 다 그냥 무너지는 이런 형태로 됐다면은 후대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옛날에 로마라고 하는 참 네. 위대한 나라가 있었다는데 그 나라는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았대더라. 뭐 이렇게 되고. 그쵸? 끝하겠지. 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 로마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고, 왜 위대했고, 그쵸?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시 복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그 복원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보니까 어때요? 서구
그 문화라고 하는 게 너무 낙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아, 왜냐하면은 이제 게르만, 그쵸? 문화 관습 안에서 사실 다시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약간 접목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하수도도 없고,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난방 시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 네, 뒤에 이제 중세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이 전해지면서 뭐예요? 이거 고대 로마는 훨씬 더 엄청났구나. 네, 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정신과 세계를 다시 부활시키고 복원해 보자. 이게 이제 문예 부흥의 사조가 되는데, 그 역할들을 이제 요런 측면에서 비잔틴 제국이 이제 기본 재료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근현대 시대 세계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제국이 운영했었던 거에 상당한 많은 유산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서구 세계를 이해하려면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 로마. 그렇죠? 고대 그리스 로마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게르만족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세 번째 뭐예요? 기독교를 알아야 됩니다. 아, 예, 요 세 개가 적절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그렇게 융합이 돼서 탄생한 게 서양 문명이거든요. 서양 문명, 서구 문명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서양 문명, 서구 문명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알고 있는 근현대 시대를 탄생시킨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성을 갖는데, 그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것들을 복원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자료들은 어디서 왔느냐? 비잔틴 제국에서 보존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서구에 인제 수도원들 있거든요. 네, 네, 수도원 같은 데 그런 것들이 남한은 있었어요. 예, 아, 수도사들이 몰래 숨겨두고 이랬던 거죠. 근데 거기 있는지도 몰랐고 그 가치도 몰랐었는데 이제 아, 비잔틴 제국에 그것들이 오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인제 하게 되니까 인제 뭐예요? 오늘날로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아 저기 절간 한번 뒤져 보자. 네, 저기 뭐 저 석탑 한번 해체해 보자. 뭔가 나올 것 같아.' 네, 예, 이러면서 인제 또 하나하나씩 다 찾아내 가지고 서구 그 문명 세계가 복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상당한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없었다면은 서양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오늘날의 근현대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수월하게 이렇게 수립될 수 있었을까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역사적으로 그 의미들을 갖는 겁니다. 네. 자, 비잔틴 제국은 기존의 프레스코 기법 대신 저부조 기법을 사용했으며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잘못 적은 겁니다. 네, 프레스코 기법과 그쵸? 네, 저부조 기법 대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프레스코 기법이나 저부조 기법을 사용했는데 비잔틴 제국은 그걸 사용한 게 아니라 뭘 사용했다고요?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을 해서 완벽한 수준으로 향상시킵니다. 모자이크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됐냐면은 때로는 모자이크 그림 하나에 무려 타일 10,000개를 사용할 어,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그쵸? 여러분 만피스 퍼즐 맞춰 봤어요? 네, 만피스는 말고 천 만피스. 피스, 천 그 피스는 못 잡았어요. 1000피스도 헷갈리죠. 그쵸? 네. 예. 만피스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천 예. 피스 그거 한 예. 며칠씩 해야지 이게. 네. 예. 그리고 도트 찍어서 그림 그려본 거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예. 만 개 점 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거, 도트 찍어서 그거요. 예. 도트 찍어서 그림 그리는. 그 구슬같이 생긴 거.
예, 예, 예. 근데 10,000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그림을 완성을 했다고 해요. 자, 원형 건물이 아닌 사각형 건물에도 돔을 올리는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돔 그 건물이라고 하면 항상 어떻게 돼 이렇게 둥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십자가 형태의 건물도 지을 수가 있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에 돔 이렇게 올리고 여기 또 돔 올리고 돔 올리고 돔 올리고 요게 인제 그 유명한 인제 그 하기야 소피아 그 성당의 건축 양식이 되죠. 근데 이게 모스크로 바뀌었죠. 그 나중에 인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첨탑 세워 가지고 바뀌기는 했는데 이게 원래는 그런 양식으로 그래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돔 지붕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만 봐도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들 지식들이 그 안에서 그쵸? 다 전수가 되고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또 엿볼 수 있죠. 네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방법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하기야 소피아라는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비잔틴 제국은 건축 양식은 훗날 러시아로 넘어가 러시아 정교의 건축 양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면은 전통 그런 어떤 교회 건물 양식들 이런 것들이 다 비잔틴 제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해요. 교회는 예술가가 성경 인물과 성인들의 그림을 만드는 일을 지원했는데 이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게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에서는 이콘이라는 불리는 이거 아이콘이라고 읽습니다. 영어로는. 근데 원래는 이콘이에요. 네. 이콘이라고 불리는 성화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작이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해요. 그쵸? 칼빈이 이거를 인제 신학적으로 막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건전한 의도로 시작이 돼서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악용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이렇게 장식해 놨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막 경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데 동방 정교회 쪽으로 가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왜 남아 있느냐라고 하냐면 이 이유 때문에 남아 있다는 거고 개신교 예배당에는 왜 없느냐라고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그리고 로마 동로마 제국하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스티니아누스가 인제 집대성한 로마법 대전이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평창 정복지의 다양한 법들이 로마법에 편입되는 일을 불러왔으며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집대성합니다. 그걸 바로 인제 로마법 대전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바로 근대 사회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전 문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되지? "야 그 유스티니아누스가 편찬한 로마법 대전 있잖아. 그거 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인제 그거를 복원을 했던 거예요. 네. 자, 이 법전에는 판결문 주석, 법령 해석도 함께 기록되었으며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를 가리켜 학설 휘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현대법 체계는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했으므로 로마법 대전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